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연이입니다. 오늘은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남성이 겪은 매우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좋아요 버튼과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특히 오늘 이야기는 많은 분들께 공감과 교훈을 줄 수 있는 한 남성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와 후회에 대한 고백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월급은 크지 않았지만 아내와 함께 작은 전셋집에서 나름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장모님께서 갑자기 우리 집에 오셨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냉장고 좀 보려고. 우리 딸 제대로 먹고 사는지 걱정돼서. 장모님은 냉장고를 여시더니 한숨을 크게 내쉬셨습니다. 이렇게 먹고 살면 어떡하니? 반찬도 없고. 그러곤 아내에게 말씀하셨죠. 이따가 식당에서 반찬 좀 싸와야겠다. 네 남편이 월급을 이것밖에 못 버니. 장모님은 제법 유명한 소갈비집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주말이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할 정도로 장사가 잘 됐죠. 제 월급이 장모님 가게의 하루 매출보다도 적다는 걸 장모님은 늘 강조하셨어요. 한 번은 명절 때 장모님 댁에 인사를 갔습니다. 그날따라 식당 손님이 많으셨나 봐요. 장모님은 저를 보시더니 사위는 주방 좀 도와주면 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평소 깔끔하시던 장모님은 제가 설거지를 하는 걸 보시곤 아이고, 그렇게 하면 어떡해, 접시가 깨질라 하시며 혀를 차셨죠. 결국 아내가 대신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설거지조차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 장모님은 청소나 정리정돈에서도 늘 트집을 잡으셨어요. 우리 집에 오실 때마다 이불 먼지를 터시고 화장실 구석구석을 검사하시고 창틀 먼지를 손가락으로 문질러 보시곤 했죠. 내 딸을 이런 사람이랑 살게 하다니, 이런 말씀을 입에 달고 사셨어요.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형의 빚보증을 서준 사실을 아신 거죠. 그날 장모님은 대놓고 아내에게 이혼을 권하셨어요. 쟤는 앞으로도 큰돈 못 벌 애야. 형 빚까지 떠안았는데 이제 어쩌자고. 엄마가 그렇게 반대했잖아. 너도 나처럼 고생하게 생겼다.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장모님은 젊은 시절 제 장인어른의 외도로 이혼하신 후 홀로 딸을 키우셨다고 해요. 그래서 남자들에 대한 불신이 크셨던 거죠. 특히 돈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예민하게 반응하셨습니다. 명절 때마다, 주말마다, 심지어 평일 저녁에도 불쑥 찾아오셔서 우리 살림을 검열하시던 장모님, 처음엔 그저 딸을 걱정하시는 마음에서 그러시나 보다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저는 제 집에서조차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지경이 됐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야근이었습니다. 회사 구내식당에서 김 대리와 저녁을 먹고 있는데 그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꺼냈죠. 부장님, 김 과장님 이야기 들으셨어요? 애기 생기고 나서 장모님이 완전히 달라지셨대요. 전에는 사위 구박하기로 유명하셨는데 이제는 매주 용돈도 주시고 해외여행도 보내주신다네요. 심지어 가게에 건물 한 채를 사위 앞으로 해주신다는 소문도. 그 말은 마치 독약처럼 제 머릿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지하철에서도 잠들기 전까지도 그 생각뿐이었어요. 애기 그래, 아이만 있으면. 당시 저는 이미 창업을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8년 동안 다닌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으로 작은 아파트를 마련한 뒤 제 사업을 시작하고 싶었죠. 하지만 장모님의 반대가 문제였습니다. 이미 형의 빚보증 건으로 장모님의 신뢰를 잃은 제가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면 아내마저 잃을지도 모를 일이었죠. 그러다 문득 김 과장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저도 모르게 인터넷을 열어 임신 확률 높이는 법을 검색하고 있었죠.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색을 거듭할수록 위험한 생각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래, 아이만 생기면 달라질 거야. 장모님도 손주는 예뻐하실 거고, 그러다 보면 나도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 내 사업도 지원해 주실지도 모르고, 그때부터 저는 아내의 생리 주기를 몰래 체크하기 시작했습니다. 달력에 표시도 해두고 배란일을 계산하기도 했죠. 임신에 좋다는 영양제도 찾아보고 아내 몰래 음식에 넣어주기도 했어요. 또 아내가 피임약을 먹는지 안 먹는지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화장대 서랍을 몰래 열어보고 가방도 뒤져보고 제가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지만 이미 시작된 집착을 멈출 수 없었어요. 퇴근 후에는 동네 산부인과 앞을 서성이기도 했습니다. 임신한 부부들이 행복한 표정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상상했죠. 우리도 곧 저렇게 되겠지. 그러면 장모님도 달라지실 거야. 어느 날은 아내에게 슬쩍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아이 가지면 어떨까? 지금은 좀 이른 것 같아요. 여보, 회사도 불안정하고 장모님이 도와주실 수도 있잖아. 엄마가요. 지금 우리 형편의 애를 낳으면 더 싫어하실 거려? 그 말에 저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아니야, 분명 달라지실 거야. 손주가 생기면 분명. 그렇게 저는 점점 위험한 생각에 사로잡혀 갔습니다. 아내의 의사는 안중에도 없었죠. 그저 제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저는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자연스러운 임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그리고 그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가 될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럽고 후회되는 순간입니다.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퇴근길에 약국에 들렀습니다. 평소처럼 아내와 저희가 사용하던 피임기구를 샀죠. 집으로 가는 길, 손에 든 봉지가 마치 벽돌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전부터 계획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실행하려니 가슴이 떨렸어요. 아내는 야근이라 아직 퇴근 전이었습니다. 텅 빈 집에서 저는 제 손으로 구멍을 뚫기 시작했죠. 작은 바늘로 육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의 구멍을 손이 떨려서 몇 번이나 실수를 할 뻔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멈추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물러설 순 없어. 작업을 마치고 거울 앞에 섰는데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비열한 짓을 하는 사람이 정말 나일까?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었죠.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바늘은 변기에 버리고 포장지는 이중으로 싸서 밖에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저를 반겨주는 아내를 보며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 끝까지 가야 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안전한 날이 아닌데. 아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준비했잖아. 제 목소리가 떨리진 않았을까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계획은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아내를 안으면서도 마음 한켠에선 죄책감이 들었지만 이미 시작된 일을 멈출 용기가 없었어요. 이게 끝이야. 이게 마지막이야 하면서도 계속 반복했죠. 어느 날은 아내가 피임약을 다시 먹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한 행동은 더욱 비열했어요. 아내 몰래 피임약을 모두 버린 거죠. 약국에 재고가 없대라는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치졸하고 비겁한 행동이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의 컨디션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피곤해하고 입맛도 없어하고 처음엔 단순히 회사 일 때문이려니 했는데 어느 날 아침 아내가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의 제 기분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한편으론 계획이 성공했다는 기쁨과 안도감, 다른 한편으론 아내를 속인 것에 대한 극심한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내의 임신 테스트기가 양성 반응을 보였을 때 저는 마치 연기하듯 놀란 척했죠. 여보, 이게 무슨, 어떡하지? 우리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아내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제 죄책감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 이제 와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여보, 이게 다 하늘의 뜻 아닐까? 우리도 이제 부모가 될 준비를 해야. 그래도 여보, 지금 우리 형편에 걱정 마. 내가 다 책임질게. 장모님한테도 내가 잘 말씀드릴게. 그렇게 저는 제가 저지른 일을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불안한 표정을 보면서도 이제 곧 모든 게 좋아질 거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죠. 하지만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장모님의 반응이 제가 예상한 것과는 정반대로 흘러갈 줄은 몰랐죠. 결국 저는 제가 저지른 일을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불안한 표정을 보면서도 이제 곧 모든 게 좋아질 거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죠. 드디어 장모님께 임신 소식을 알리는 날이 왔습니다. 저는 자신만만했어요. 이제 장모님도 달라지실 거야. 손주가 생긴다는데 좋아하시지 않을 리가 없어. 주말, 장모님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마침 점심 장사가 끝난 시간이었죠. 아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 할 말이 있어요. 왜? 무슨 일이라도 생겼니? 저 임신했어요. 순간 식당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장모님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어요. 제가 상상했던 기쁨의 눈물은커녕 분노와 실망감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뭐라고? 장모님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아니 지금이 어떤 때인데?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어머니, 저희도 각오하고 제가 말을 꺼내려는데 장모님이 손을 들어 제 말을 막으셨습니다. 각오? 뭘 각오했다고 그래? 월급도 제대로 못 받는 회사에 다니면서 형비까지 떠안고 당신 우리 딸 인생 망치려고 작정했어? 장모님은 쉴 새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참아오신 분노가 폭발하는 것 같았어요. 내가 왜 이렇게 반대를 했겠어? 당신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면 우리 딸이 고생할 것 뻔히 알아서 그랬던 거야. 그런데 이제는 애까지? 당신은 애 키울 자격도 없어. 엄마, 제발. 아내가 울먹이며 말렸지만 장모님은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러려고 내가 그 고생하면서 너 키웠니? 당신 같은 사위 때문에 내 딸이 장모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잠시 후 다시 나오신 장모님의 손에는 통장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이거 내가 모아둔 거야. 당장 필요한 일이 생길까봐 장모님은 아내에게 통장을 건네시더니 저를 똑바로 쳐다보셨습니다. 그 눈빛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당신 우리 딸 인생 망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알겠어? 그날 이후 장모님은 더욱 자주 우리 집에 오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시곤 했죠.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장모님이 무슨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임신 소식이 알려진 후 장모님의 방문이 잦아졌습니다. 그때마다 아내와 장시간 이야기를 나누셨죠. 저는 그저 장모님이 점차 손주를 받아들이시는 과정 일련이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얼마나 순진했던 걸까요? 어느 날 평소처럼 출근을 했습니다. 그날따라 아내가 몸이 좋지 않다며 회사에 휴가를 냈다고 하더군요. 여보, 걱정 마요. 엄마가 오시기로 했으니까.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오히려 안심했습니다. 그날 오전 장모님은 평소보다 일찍 식당 일을 정리하고 우리 집으로 오셨습니다. 아내는 이미 짐을 챙겨놓은 상태였죠. 얘야, 정말 이게 최선일까? 엄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 남자랑 애를 낳으면 너는 평생 고생길이야. 엄마처럼. 장모님은 아내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난 널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 내 새끼 인생 망가지는 걸 가만히 볼 수는 없어. 아내는 고개를 떨구고 눈물만 흘렸다고 합니다. 그들은 택시를 타고 도시 반대편에 있는 한 산부인과로 향했습니다. 일부러 평소 다니던 병원이 아닌 먼 곳을 선택하셨대요. 누군가 알아볼까봐
대기실에 앉아 있는 동안 아내는 계속 망설였다고 합니다. 엄마 이래도 될까요? 여보한테 너무 미안해서. 미안한 것. 무슨 그 사람이 너한테 이런 짓을 했잖아. 아니, 우리가 지금 너를 구하는 거야. 진료실에 들어가기 전 아내는 마지막으로 배를 쓰다듬었다고 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눈물을 흘리는 아내의 등을 장모님이 토닥이셨습니다. 수술은 약 1시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 시간 동안 장모님은 대기실에서 계속 서성이셨대요. 평생을 호탕하게 사셨던 분이 그날은 처음으로 술을 드시더라고 합니다. 병원 근처 슈퍼에서 소주를 사다가 수술이 끝나고 나온 아내는 한동안 말이 없었답니다. 장모님은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아내의 손을 잡고 계셨어요. 이제 다 잘 될 거야. 엄마가 다 책임질게. 집에 도착해서는 빈혈이라고 과로해서 링거 맞고 왔다고 이야기를 맞추셨대요. 아내는 이불 속에 들어가 하염없이 울었고 장모님은 부엌에서 미역국을 끓이셨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모든 게 끝난 후였죠. 현관문을 열자 미역국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여보, 많이 아팠다며 괜찮아요? 응, 이제 좀 나아졌어. 아내는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는 달라졌습니다. 더 말이 없어졌고 밤에 자주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입덧이 심해서 그런가 보다 했죠.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죄책감의 울음이었던 거예요. 며칠 뒤 아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여보 아기가 잘못됐어요. 그제서야 저는 아내의 뱃속에 더 이상 아이가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귀에서는 이명이 울렸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죠. 무슨 소리야. 어떻게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는 제 모습에 아내는 더욱 서럽게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아내의 사과가 더 큰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왜 피해자인 아내가 나에게 사과를 하는 걸까?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잠든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며 수없이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아내의 갑작스러운 휴가, 장모님의 잦은 방문, 그리고 그 후로 달라진 아내의 모습까지. 다음 날 아침, 저는 충동적으로 회사에 휴가를 냈습니다. 그리고 혼자 장모님의 식당으로 향했죠.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장모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니, 혹시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노인지 죄책감인지 후회인지 저도 알 수 없는 감정이었어요. 장모님은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그랬네. 내 딸 인생 망가지는 걸 가만히 볼 순 없었으니까.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가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 풀었다를 반복했어요. 장모님은 그런 제 모습을 차갑게 바라보셨습니다. 자네가 우리 딸 몸을 가지고 장난친 걸 다 알고 있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한 짓을 장모님이 어떻게... 자네 휴대폰에 찍혀 있더군. 피임 도구에 구멍 내는 방법을 자네가 검색한 기록이. 그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제 잘못이 들통난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 제가 저지른 일이 이런 끔찍한 결과를 불러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후회가 밀려왔어요. 식당을 나와 한참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걸었어요. 제가 저지른 잘못, 그리고 그로 인해 일어난 일들이 머릿속을 빙빙 돌았습니다. 아내의 신체를 제 마음대로 조종하려 했던 제 행동이 결국 이런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어 있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이제 어떻게 아내를 마주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문을 열자 아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 알게 된 거죠. 아내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내를 끌어안고 같이 울었어요. 우리는 그날 밤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잘못을 고백하고 서로의 아픔을 나누었죠. 하지만 어떤 말로도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되돌릴 순 없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후
우리 부부는 한동안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를 피했죠. 저는 거실 소파에서 밤을 보냈고 아내는 방에서 혼자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매일 밤 저는 제가 한 일을 돌아보며 참회했습니다. 아내의 신체를 제 마음대로 조종하려 했던 것. 그건 분명 용서받을 수 없는 폭력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제 아이를 지워버린 아내와 장모님의 행동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해보면 안 될까요? 어느 날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죠? 당신은 내 아이를, 우리 아이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도 내 몸에, 내 삶에. 아내의 말끝은 흐려졌습니다. 결국 저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서로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에서 더 이상의 삶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우리의 사연을 듣고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피고 측은 임신 중절이 원고, 몰래 이루어진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고가 피고의 동의 없이 임신을 유도한 것이 먼저입니다. 장모님이 선임한 변호사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재판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양측 모두 중대한 잘못이 있습니다. 원고는 배우자의 신체에 대한 권리를 침해했고 피고 측은 배우자의 친권을 무시한 채 임신 중절을 강행했습니다. 재판부는 3주간의 조정 기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정기간 동안 전문 상담사와의 면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깊어진 상처는 회복되지 않았죠. 아내는 계속해서 눈물만 흘렸고 저는 분노와 후회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네요. 상담사의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장모님은 끝까지 강경하셨습니다. 내 딸 인생은 내가 지켜야 해. 자네 같은 사람하고는. 식당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실 정도로 힘들어 하셨다고 해요. 3주가 지나고 다시 열린 법정 재판장은 우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서로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서 더 이상의 조정은 무의미해 보입니다. 이혼을 인정하되 위자료는 서로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2년 결혼 생활은 막을 내렸습니다. 퇴정하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기심 때문에 서로를, 그리고 태어나지 못한 아이까지 망가뜨린 거라고. 구독자 여러분, 사랑이란 이름으로 저지르는 이기심이 얼마나 큰 비극을 낳을 수 있는지 제 이야기를 통해 깨달으셨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고 서로의 삶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저지르는 이기심이 얼마나 큰 비극을 낳을 수 있는지 저는 장모님의 인정을 받고 싶다는 욕심으로 아내의 신체와 삶을 조종하려 했고, 장모님은 딸을 지키겠다는 명목으로 또 다른 폭력을 행사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망가뜨린 거죠.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고 서로의 삶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상대를 조종하려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닌 폭력이 되어버립니다. 특히 부부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결정이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행해지는 순간 그것은 치명적인 신뢰의 균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와 아내의 경우처럼요. 여러분의 가정에는 부디 이런 비극이 찾아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대화로 풀어나가는 건강한 가정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경각심과 교훈이 되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런 진솔한 이야기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세상에 이런 사연이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진솔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